여보, 우리 곧바로 여행을 떠납시다. 당신이나 나는 해외여행이랑 여러 단지를 통해서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만 전국 각지 구석구석을 다녀오자고요. 힘들게 운전하지 말고 완행열차를 타요. 가다가 민박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름다운 산천 구경을 하면서 말해요. 그래요. 나도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허무한 이 세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소?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을 위해 삽시다. 황혼의 완행열차 최균희. 사모님, 롯데마트가 어딘가요? 겉보기에 조금 남루한 모습의 아주머니가 쑥기 앞을 막아섰다. 예, 7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쑥기는 반대편을 가리키고 8번 출구로 나왔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전동차가 멈춰섰다. 베이지색 책모자를 살짝 돌려 쓴 젊은 여인이 꾸벅 인사를 한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비닐봉지에 요구르트를 담아두는 여인의 손이 고왔다. 별로 힘든 일을 안 한 것 같다. 아파트로 들어섰다. 40년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 건재한 5천 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다.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는 길로 직진했다. 오늘은 부녀에서 버리는 수요장터가 서는 날이다. 노인정 앞에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 생선 등을 판매한다. 큰 길 건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식품을 취급하는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특히 요즘엔 반찬 가게가 붐빈다. 비싼 재료를 사서 힘들게 수고하느니 사먹는 쪽이 훨씬 수지타산이 맞아서일까? 물론 시간 절약도 될 테지만 맛도 괜찮다는 평판이 나 있다. 수키는 매주 한 번씩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 나간다. 출강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수요장터에 들려 반찬 몇 가지를 사오는 게 습관처럼 되었다. 수키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사모님, 잠깐만요. 아까 길을 묻던 아주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롯데마트는 저쪽에 맞는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수키의 꽃무늬 원피스가 눈에 잘 띄어서인지 아주머니는 쉽게 다가왔다. 아주머니는 롯데마트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 아파트를 찾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동행하여 알려주었을 것이다. 수키는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길을 뱅 돌아오게 한 것이 미안했다. 몇 동 몇 호를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집을 찾아요. 여기 주소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2단지고 저쪽으로 더 가면 3단지가 있어요. 아주머니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수키의 물음에 아주머니는 2년 전에 중국에서 왔고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인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단다. 수키는 이 아주머니가 앞으로 할 일에 비하면 길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생각하며 친절히 안내했다. 열흘이 지났을까? 수키가 애완견을 데리고 근린공원을 산책할 때 우연히 그 아주머니를 또 만났다. 아주머니는 휠체어에 탄 할머니를 뒤에서 밀고 오다가 수키를 보고 무척 기뻐했다. 이분이 305동에 사는 할머니예요. 그때 길 안내해 주신 사모님 맞죠?
아, 네, 그렇군요. 수키도 내심 반가워하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살폈다. 보기에도 무척 인자해 보였다. 곱게 늙으신 할머니는 무덤덤한 얼굴로 수키를 빤히 바라다 보았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분이세요? 수키는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아주머니가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치매랍니다. 아들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노인네를 혼자 두고 모두 떠나서 따로 살아요. 내가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요. 아주머니는 섰던 말투로 수키에게 보고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다. 수키는 뒤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응해 주었다.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 할머니 자식의 할 말을 대신하듯 답해주고 헤어졌다. 수키는 잠시 소파에 앉아서 아까 중국에서 온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애완견도 배변 놓을 곳을 가리는데 그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무척 힘들겠다 싶었다. 물론 수입이 생기는 좋은 일자리를 구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고된 일을 하면서 작은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을지 공연히 마음이 쓰였다. 한편 문화생활이 다른 타국에서 온 간병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할머니는 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 수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다. 이름을 확인했다. 시댁 큰조카다. 급한 목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작은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작은어머님께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로 봐서 분명히 또 무언가를 부탁하는 전화임이 분명하다. 결혼하여 50년 세월 동안 겪어온 일이니까 수키의 짐작은 항상 명중했다. 시골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마을회관 앞에서 후진하는 트럭에 다쳤대요. 저도 어제 연락받고 급하게 내려왔어요. 어머나,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어? 네, 겉으로는 상처가 없는데 뇌를 다쳤는지 의식이 없어요.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알았어. 내가 작은아버지께 알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수키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째지만 시아주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언제나 장남 역할을 해온 남편이다. 내 당장 시골에 내려갔다 올 거야. 당신은 다음에 가면 돼. 알았지? 모처럼 모임에 나가 하루를 보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곧바로 시골로 내려갔다. 형수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구슬은 넘겼으니까 오래 사신 거야. 이번엔 회복이 쉽지 않아. 그대로 가실 것 같아. 서둘러 시골에 다녀온 남편이 단념한 듯 말했다. 마치 운명을 앞에 두고 계신 것처럼 조용히 눈만 감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조카와 소식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수키도 나를 잡아 시골로 향했다. 남편의 운전석 옆에 탔다. 80이 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게 운전 실력은 그대로다. 2시간 남짓 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조건 격주로 한 번씩 다녀오던 길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시부모는 두 분 다 장수를 누리셨는데도 남편은 무척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다. 남편이 효자면 부인이 힘들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은 수기는 반대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시댁일이라 하면 모든 애경사에 앞장을 서는 남편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일랑 종종 해왔다. 젊어서 과부가 된 형수는 시동생에게 집안의 모든 책임을 떠맡겼다. 8인실 한쪽편 침대에 누워있는 형님의 몰골이 앙상했다. 2인실은 없나요? 방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랖 넓은 남편의 요구가 있었지만 병원 사정이 허락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얼핏 보아 다들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다. 발을 허디뎠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관절을 다친 분들이란다. 에이그, 늙어가면서 자식들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병원에서 수발을 들고 있는 호실 담당 보호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사람들이 금방 왔다가 바로 가버리니까 누가 누구네 가족인지 우리도 잘 모르지요. 형님을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는 남편에게 투덜대듯 말하는 보호사의 인상도 환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음식 제공 금지, 물도 주지 마세요. 수키는 형님 침대 옆 기둥에 큰 글씨로 적혀있는 종이카드를 살폈다. 지금은 물도 잘 넘기지 못하는 상태라 했다. 형님, 우리 왔어요.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수키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보다 13살이나 많은 형님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토록 수다스럽던 분이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은 채 가는 숨만 내쉬고 있다.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나 보다. 영양제 맞는 걸 즐겨 하시던 시어머니가 마지막 떠나시기 전 기력을 잃고 누워있을 당시가 떠오른다. 어머니, 영양제 한 병 맞으실래요? 시골로 내려간 수키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말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눈을 깜빡거렸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형님이 큰 소리로 말렸다. 자네도 참.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영양제를 놓으면 명만 더 길어질 텐데 그 수발을 누가 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직장을 가진 수키는 잠깐씩 시부모님이 서울에 오실 때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용돈을 줄 뿐이지 평생 뒷수발은 형님이 해왔으니 말이다. 아직도 수키 남편은 그때 자기 어머니가 원하셨을 때 값싼 수액이라도 놓아드리지 않은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형님은 지금 고액의 영양제로 하루하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수키는 분기별로 만나는 여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었다. 수키도 동네에서 만난 간병인 이야기와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신 시영님의 이야기를 꺼냈다. 중로는 그나마 외국 사람이라도 간병인으로 불러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식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했다. 만나기만 하면 주변이 떠들썩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례와 에피소드를 쏟아냈다. 오늘도 영란이 너스레를 떨며 발동을 걸었다. 마치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일인 양 깜찍스럽게 풀어나갔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한 자기 남편이 천하의 효자로 소문이 났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 모르는 친구들이 없는데 역시나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아, 글쎄, 직장에 나가면서도 시아버님 수발을 직접 하던 사람인데, 나이는 어쩌지 못하더라. 80에 가까우니까 너무 힘들다며 동생들과 상의하여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더라고. 어머나, 너희 시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니?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글쎄, 며칠간 결단을 못 내리고 끙끙 앓더니만 아버지, 저랑 같이 병원에 다녀와요 하면서 요양원으로 모시려 했지. 그런데 우리 시아버님 눈치가 백단인데 그걸 모르겠니? 난 집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 제발 날 버리지 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야? 아직도 네가 모시고 있어? 경욱이 무척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영란에게 다그쳐 물었다. 할 수 없어서 손이 시누이가 아버님을 달래가며 요양원으로 모셨지. 결국 요양원에 가셨구나. 그곳에 보내는 일도 쉬운 건 아니라더라. 거금의 보증금에다 매달 내는 돈이 만만치 않다던데. 시설 좋은 곳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내야 한대. 아, 지금도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정숙이 도리질하며 끼어들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남편과 시누이가 아버지를 그곳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유아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거든. 방금 당신들이 떠나자마자 대개아버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 아마도 아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충격으로 그만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 같다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친구들 다 같이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을 잊었다. 그게 언제인데 왜 우리에게는 시아버님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안 했니? 수키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란을 바라보았다. 벌써 석 달도 넘었어. 우리 남편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자고 하여 알리지 않았어. 요양원에 가신 날 바로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망신스럽니?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알리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해치웠어. 야, 그러니까 거동만 불편했지. 아파서 크게 앓지도 않고 금방 가셨구나. 너희 시아버님은 역시 멋쟁이시다. 모두 시무룩해져서 어떤 말로 대꾸를 할지 모르는 판에 경욱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치자 친구들은 다 함께 돌변하듯 하하하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렸다. 그래, 살 만큼 살았으면 빨리 급행열차 타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해. 완행열차로 덜컥거리며 가다 보면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지. 길자는 자기 남편은 오랫동안 심장이 안 좋아서 온 가족을 괴롭히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곁들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란다.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텐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70 중반을 넘어선 친구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푸념했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실감하면서 말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모인 친구들 9명 중 절반인 5명은 이미 남편들이 세상을 떠난 처지였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배 한번 하자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자는 뜻이란다. 9988-234 경욱이 선창에 맞추어 친구들은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를 큰 소리로 외쳐댔다. 수길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전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치매에 걸려도 절대로 요양원에는 보내지 않을 테야. 아니, 누가 먼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 장담하세요?
우리들 중에 누가 어찌 되든 요양원에는 보내지는 말아야 해. 옛날 노인들을 고려장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지. 다를 게 뭐야? 수키는 앞으로도 몇십 년은 까딱없을 듯이 말하는 남편이 그래도 믿음직스러웠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둘 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했다. 문득 한 달 후에 백수연을 맞는 이모가 떠올라 수키는 핸드폰을 들었다. 이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고맙네. 잊지 않고 전화해 주니. 나야 그냥 괜찮아. 참, 이모님, 백수연 잔치는 예정대로 하시지요. 둘째와 넷째가 하겠다고 하지만 난 싫다. 내가 무슨 염치로 잔치를 벌이겠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그리 많나요? 이모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르면 되지요. 그래, 둘째 대호가 너에게 연락하면 오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지나가. 100살이 되신 이모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귀청을 울린다. 너도 우리 막내 같다는 말 들었지? 그럼요. 장례식장에도 다녀왔는데요. 이모님, 생신 때 가서 뵐 테니 건강하게 잘 계셔요. 이모님은 우리 어머님 몫까지 두 배로 사셔야 해요. 알았다. 너도 건강하게 장수해라. 아, 그런데 난 너무 오래 살았어. 생때 같은 놈을 셋이나 먼저 보냈으니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야. 더 살아봤자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 수키는 60 초반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님 생각에 잠시 울적해지는 기분을 스스로 달래며 전화기를 놓았다. 수키 이모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6을 낳아서 길렀는데 큰아들이 일찍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셋째는 세상살이를 비관하고 자살했다. 그런데 올 연초에는 막내아들까지 간경을 하고 밝혀진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모의 마음이 어디 편할 리 있을까. 젊어서 혼자 되신 수키 어머님은 아들 둘과 딸, 삼남매를 곱게 키우시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막내딸 수키를 내내 걱정하다가 겨우 회갑을 치르고 영면에 들었다. 수키는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좋아진 세상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어머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기왕이면 어머님 살아계실 때 나타날 것이지 왜 뒤늦게 독신으로 살겠다는 나를 꼬드겼냐고 죄 없는 남편에게 원망도 참 많이 했다. 어쨌든 지금은 아들 두 형제가 내노라 하는 의사와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기에 수키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또한 만년의 두 부부가 꼬박꼬박 고액의 공무원 연금까지 받고 있으니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말에 의의를 달 수도 없었다. 수키는 주 1회 여성문화회관에 나가 문예 창작반을 지도한다. 수강생은 항상 15명이다. 접수 신청 첫날에 정원이 마감되어도 그 이상은 받지 않았다. 수업 전에 한 10분 정도는 우리의 민족 정서가 담겨 있는 옛 동요 부르기로 분위기를 맞춘 후 이론 수업을 간단히 하고 나서 실기로 들어가곤 했다. 수강생들은 40년 가까이 가르쳤던 교단의 학생들과는 달랐다. 그동안 아들, 딸 뒷바라지에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각자의 취미생활로 보상받으려는 주부들이 많았다. 간혹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온 사장님들이 인생 이모작을 실행해 보겠다며 단단한 각오로 수강 신청을 하기도 했다.
40 초반에서 60 중반까지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라서 토론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하고 소통이 잘 되어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한 주에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각자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다. 오늘도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유산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지 않게 종종 접하는 이야기가 가족 간의 갈등이다.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가 소송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보도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이 시기에는 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킨 사람은 죽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동고동락하지만 조금만 생활이 불편해도 걸핏하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사회에서 고려정을 시켰다는 먼 옛날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젠 고령화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건강상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 스스로 독립을 원하는 부모들이나 노후 대책을 잘 세워 살아가는 어른들이야 크게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예부터 효를 으뜸으로 알던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지 않기를 빌어본다.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기를 낳아기르는 일을 싫어한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륜을 배반하는 일인가. 자식을 기르면서 진정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효도를 100번 강조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보다도 우리가 직접 본을 보여주어야 할 일이다. 3년간 계속 이어온 수강생 중 전직 장교 출신이 써낸 글이다. 가정교육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모범이 될 어른들의 언행에 대한 성찰이다. 특별히 잘 쓴 글이 아니라도 숙희는 모든 작품을 소중히 여기며 칭찬과 함께 글 쓰는 일에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다. 수업을 마친 숙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아파트 안의 수요장터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사모님, 드디어 만났군요. 이 동에 여러 번 왔었는데 호수를 몰라서 기다리다가 가곤 했죠. 몇 달 전에 만나서 길을 알려주었던 중국에서 온 간병인 아주머니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를 찾아왔다고요? 무슨 일인데요? 수키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줌마를 살폈다. 부탁하러 왔어요. 전에 치매에 걸렸던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아유, 내 보기엔 그리 쉽게 가실 것 같지 않던데. 맞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병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만. 그런데 저에게는 무슨 부탁을. 그래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인천으로 돌아갔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모님께 도와달라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돕죠? 어쨌든 잠깐 들어오세요. 수키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살피는 아주머니더러 소파에 편하게 앉으라며 과일 한 접시를 내왔다. 갑자기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요? 여기 집도 넓은데 파출부가 안 오면 제가 일하고 싶어요. 저 반찬도 잘할 수 있어요. 서재에서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수키가 웃으면서 지난번 말했던 중국에서 온 아주머니라고 소개했다.
남편은 수키의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고개를 내저었다. 당신이 직장에 나갈 때야 집에서 일하는 분을 썼지만 지금은 우리 둘이만 있는데 얼마나 어지러진다고 사람을 들여. 수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2주일마다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가 오기 전에 하루만 열심히 청소하고 반찬을 준비하면 충분했다. 미안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일단 가 계시면 저도 알아볼게요. 전화번호나 하나 적어놓고 가세요. 수키는 차비라도 하라고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아주머니 손에 쥐어주고 현관문을 열었다. 때마침 요구르트 배달원이 앞집 할머니네 대문에 걸려있는 택배 주머니에 불가리스를 넣으며 인사를 꾸벅히 했다. 수고하시네요. 참, 한 가지 부탁할까요? 이 아주머니가 중국에서 오셨는데 일자리를 구한답니다. 혹시 요구르트 회사의 배달 도우미로 추천할 수 없을까요? 요구르트 배달원이 수키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말에 어리둥절했다. 수키와 아주머니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모님도 아무나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작도 셈도 빠르고 어느 정도 학식도 갖추어야 뽑혀요. 우리도 다 면접 시험 봐서 들어간 거랍니다. 배달한 젊은 여인은 목에 잔뜩 힘을 주면서 도도하게 말했다. 숙기는 벼랑간 머리를 쇠망치로 꽝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나, 그래요? 제가 잘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숙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305동에 살았던 분 아니세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심각하게 물어오는 배달원의 물음에 깜짝 놀란 수키가 이번에는 젊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제가 그 치매할머니네도 몇 년 동안 요구르트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왜 여기서 나와요? 우연히 안면이 있었는데 지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고 나를 찾아왔답니다. 뭐라고요? 그 치매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에요.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할머니는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그 집엔 요르드 배달을 안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수키는 거짓말을 한 간병인 아주머니를 향하여 꾸짖듯 힘주어 말했다. 그야 요양원에 간 곳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살던 집도 아들 며느리들이 마음대로 팔아넘기고 낯선 시설로 보낸 건 빨리 죽으라는 말밖에 뭐겠어요. 중국에서 왔다는 아주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키는 배달원과 간병인에게 손을 내저으며 현관문을 닫았다. 며칠 후 시댁 조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남편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몇 달째 병원에서 영양제로만 지탱하던 형님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형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전처럼 혼자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키는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더 알아보자고 했다. 남편은 펄쩍 뛰며 반대했다. 24시간 종일토록 형수의 손발이 되어 간호해줄 사람을 구해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당신도 이제 좀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어? 이미 장성한 조카들이 넷이나 되는데 자기 부모 일을 알아서 처리하게 해야지.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당신한테 모든 걸 떠맡기지요. 내가 힘이 있는 한 도와야지. 지금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어른인데
집안의 장손도 아니면서 일찍부터 돌아가신 조상들 산소 돌보기부터 부모님 제사까지 자청하여 끌어온 남편이다. 그리고 수키는 그것들을 당연한 처사로 받아들였다. 평생을 남편보다 시동생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시영님의 말도 건성으로 넘겼다. 집안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겨가며 노심초사, 수시로 동기 간의 안부를 걱정하는 일도 남편이 타고난 운명이라 여겨온 것이다. 앞으로도 남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을 것 같아 수키가 먼저 의견을 냈다. 여보, 저번에 우리 집에 왔던 그 간병인 말인데요. 중국에서 왔다는 그 아주머니가 왜? 차라리 그 아주머니에게 연락하여 시골 형님 간병인으로 보내면 어떨지요. 거짓말은 했어도 본성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남편은 금방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응답했다. 그게 가능해요? 내가 봐도 그 아줌마 아주 약삭빠르게 보이진 않았어요. 수키는 바로 중국인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되지 않았다.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먼 시골까지 가서 일하겠다고 답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알아볼게요. 잠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수키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 사모님 전화 주셨어요. 제가 좀 바빴습니다. 아주머니, 별일 없으시지요? 그런데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본건을 말하기 전에 수키는 우선 안부를 물었다. 네, 그럼요. 바로 구했습니다. 여기 인천의 실버타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머나, 그랬어요.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기막히죠?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전에 아파트에서 모셨던 그 치매 할머니가 계신다니까요. 예? 그 할머니 지금 건강하세요? 그렇다니까요. 그 할머니 정신은 멀쩡해요. 이따금 건망증으로 혼돈이 있을 뿐이지요. 아들, 딸들이 치매라니까 노인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절대로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런 인연도 있군요. 참 잘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사모님은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사시나 하고요. 수키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핸드폰을 닫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끝내느냐고 잘 설득해서 봉사비를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지 그랬냐며 핀잔을 주었다. 수키는 중국에서 온 간병인 아주머니가 누구보다도 한 수 위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 할머니가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까지 해보았다. 이후로 시댁 조카들과 남편의 만남이 잦았다. 시댁 시누이들까지 합세하여 시영님의 거처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목적은 하나라지만 아직은 사지가 멀쩡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일종의 잔치자리였다. 물론 그 뒷감당은 항상 숙기의 남편이었다. 두 부부가 각자 자기 연금은 자기가 쓰고 사니까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연금인데 오늘 살아있을 때 모두 쓰고 가야 한다는 남편의 이론이 더 합당한지 모른다. 그래도 수키는 말처럼 실행할 수 없었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에는 과감하게 쓰고자 했다. 이미 절약 정신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리라. 부모가 죽은 뒤에 아들 며느리가 은행을 나오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도 좋고 적은 재산 분배 때문에 두 아들이 서로 다툰다 한들 어찌하겠는가.
수키 내외는 시영님이 계신다는 요양원을 찾아갔다. 아직도 두 눈에 총기가 남아있는 어르신들이 나란히 걷고 있는 수키 부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수키는 마치 곧 다가올 자신의 미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여보, 빨리 면회 마치고 집으로 갑시다. 갑자기 불안해진 수키가 서둘렀다. 이윽고 휠체어에 시영님을 태우고 젊은 간병인이 면회실로 나왔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척 힘들지요? 수키가 가까이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누구야? 내 막내딸 민주 맞아? 왜 인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눈을 부릅뜨며 말하는 시영님의 얼굴에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수키는 할 말을 잃고 주춤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형수님, 저예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남편이 말을 걸자 형님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래, 나더러 오래 살아서 그런다고? 걱정하지 마. 나는 천천히 이 세상 구경 다 하고 갈 거야. 알았어? 네, 그러셔야지요. 정기 민주, 정주, 민주랑 다 함께 좋은 곳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사셔야지요. 남편은 자기 조카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형수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이것들아, 맛있는 거 사왔으면 어서 주고 가라고. 다 보기 싫어. 면회 시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치매로 인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님이 마냥 불쌍했다. 젊은 간병인이 다시 형님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줄 뿐이었다. 형수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못 드리는 게 죄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수키가 잡아 끌었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말했다. 여보, 우리 곧바로 여행을 떠납시다. 당신이나 나는 해외여행이랑 여러 단체를 통해서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만 전국 각지 구석구석을 다녀오자고요. 힘들게 운전하지 말고 완행열차를 타요. KTX나 SRT도 좋고요. 가다가 민박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름다운 산천 구경을 하면서 말해요. 이윽고 남편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나도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허무한 이 세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그동안 우린 앞만 보면서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당신도 이제는 재능 기분이 제자 양성이냐 하는 말 그만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을 위해 삽시다. 수키는 남편과 살아온 50년 세월 속에서 두말 없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같았다. 진정한 소통이었다. 수키가 동분서주 활발하게 활동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었다. 회장님, 그렇게 여러 단체의 책임을 맡아 일하면서 취미 활동으로 연극도 하고 장구도 치고 서예도 하고 심지어는 자원봉사까지 하시니 집에 계시는 사부님은 혼자서 무엇하고 지내세요?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또 할 일이 많지요. 우린 처음부터 각자가 서로를 믿으면서 터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살았었다. 항상 수키를 먼저 배려하고 모든 걸 외주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일랑 추호도 없었다. 내가 남편의 생활에 적응해 온 것처럼 남편도 나에게 맞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었다. 우리의 소중한 만남,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오로지 단 두 사람이 만나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하여 동행했는데 여생을 그리 보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키는 주저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오는 거 미루고 다음에 만나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시골에 갈 일이 생겼어. 그래, 잘들 지내다가 한 달 후에 만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난 수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창문을 열어요. 여기만 해도 공기가 맑지요? 수키는 오늘부터 황혼의 완행열차를 타고 아주 천천히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여고동창 모임에서 말한 그런 열차가 아니다. 아파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완행열차와는 거리가 멀다.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기는 한가로운 생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자연을 벗삼아 달리다가 마음 내키는 곳에 다다르면 내려서 쉬어갈 것이다. 앞으로 황혼의 완행열차에 오르내리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수키는 그동안 숙명처럼 살아온 인생 연극무대의 마지막 공연일랑 본인이 직접 지혜롭게 연출하고 싶었다.